이런 장소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영광이고 또한 기쁨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서 오늘의 행사의 의미를 좀 더 더해 보겠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1월에서 4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니, 이 4분이 올해에 지정이 됐습니다. 해마다 지정을 해왔는데 전 정권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부터 새로 또 출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분, 괴은 선생, 청계 선생, 처감 선생, 오하 선생 이 4분을 올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뜻깊은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기념 행사를 통해서 또 한말 의병에 대해서 간단히 또 경북 의병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한말 의병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앞에 광복 회장님도 그 맥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맥켄지 이분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여 년 동안 의병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했던 기자입니다. 이분이 찍은 사진이 바로 이 두 편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의병이란 역시 정의를 위해 일어난 군대이다. 백암방임식 선생도 일찍이 의병은 민군이다. 국가의 부름 없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이 디바보라는 분이 간도지방에서 나중에 카자흐스탄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간도지방에서 활동을 했던 역사가이자 의병운동가인 독립운동가인 디바보 선생께서는 의병은 그 이름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의병이라 하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의병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희생정신을 거기에 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의병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아마 이 사진은 옆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보시기가 힘든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분들은 1890년대의 사진입니다. 여는 1908년이니까 후기 의병 때고 저 앞에는 정기 의병 때고 그래서 무장한 내용도 다르죠. 그래서 그 맥킨지 선생이 당신들 이래가지고 이런 무기 이 캐캐문 녹스 다 쓸어 빠진 이런 무기 가지고 싸워가 일본군하고 싸워가 이기려고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의병들이 뭐라고 답했어요? 우리는 이기고 질 바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병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얘기였죠. 정기의병. 우리나라의 한말 의병은 정기의병, 정기의병, 후기의병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기의병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보별난과 그 을미사병과 이 엑스포인트가 기능이 되면 좋은데 을미사병과 단발령 이런 사건을 단서로 해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을미사변이라 하면 명성 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모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고종임금이 눈물을 흘립니다. 짐이 덕이 없어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데 또 자기로서는 사랑하는 부인 아닙니까? 내 부인이 죽음을 당했는데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 뜻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 명성 황후가 죽음을 당했을 때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대원군께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시신을 찾지를 못했죠. 일본군이 불살라 버렸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민비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렀으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요즘도 시신 없이 장례 지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모의 원수를 갚자고 들고 일어난 것이 을미사변으로 일어난 의병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상투가 잘려집니다. 고종 황제께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상투를 자르도록 했습니다. 상투를 자른다는 얘기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아니었습니까? 손톱 발톱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데 상투를 자른다는 것은 사람이 보고 짐승이 되란 얘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문명인이 야만인이 되란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목을 잘랐으면 잘랐지 어떻게 상투를 자르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어디 경기도에서부터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까지, 제주도까지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병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가에서 지원 한 푼 없는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웠어요? 나라와 민족과 우리 문화를 위해서 싸운 것이죠. 상투를 자르는 것은 우리 문화를 손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유의 문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명분론, 문화를 지키고 야만을 물리친다는 거 아닙니까? 옳은 것을 지키고 나쁜 것을 배척 몰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키겠다는, 우리 문화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소중하라고 했지만은 우리 문화를 가장 우수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유생들께서, 선배님들께서 문화를 지키겠다고 한 겁니다. 다시 정기의병이 일어납니다. 정기의병은 어쨌든 상투 자르는 걸 철회했어요. 그다음 상투를 자르려 하던 그 내각이 개화내각이 일단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종이 해산을 하라고 조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병들이 해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을사늑약이 또 체결되는 그 시기에 와서 다시 의병이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경상도는 물론이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막 곳곳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중기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때는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는데 온 국민들이 다시 분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옵니다. 500년의 종사를 다른 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2천만 생명을 남은 나라의 노예로 삼는데 너희 개 되지만도 못한 너희들이 나라의 대신들이냐 하고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장지현 선생, 상조 출신입니다. 경북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온 국민들의
감정을 정서를 대변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중기의병은 단순한 척화 척사론이든지 양이론 그런 명분보다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후기의병은 정기의병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강제로 7월 18일 날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이 완용 잘 아시죠? 이분이 총리 대신이 이분이 고종에게 가서 폐하 안 갑니다. 전하,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시죠. 왕위를 순종이 되는 아드님께 물려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종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다시 이완용이 물러나갑니다. 물러나가서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됐잖아요. 이또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와 있잖아요. 이또 히로부미에게 가서 고개를 숙입니다. 도대체 태위를 승낙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대답을 안 하니까, 너 그래가지고 총리 대신 하겠느냐, 빨리 들어가서 빨리 퇴위시켜라. 또 고종 앞에 또 들어갑니다. 전하, 이제 물러나시죠. 네 이놈, 너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 너는 어느 나라의 관리냐, 헛등을 쳤어요. 그리 또 말도 못하고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했어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걸 승낙으로 인정하고 고종을 퇴위시킨 겁니다. 고종을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강제로 해상시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중기의병이 다시 후기의병으로 구분을 짓는 이유가, 이 시기의 의병은 해단당하는 군인들이 의병에 개인적으로는 물론이지만 부대가 민궁호 원조 진위대 민궁호 부대가 연기호 부대가 의병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의병이 훨씬 더 군대다운 군대가 되지요. 그래서 의병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병을 중기후병, 후기의병으로 의병이 성격이 달라지면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제일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이 서울 진공작전이 있었고, 이 서울 진공작전은 전국 의병 조선 13도 전국 의병의 연합작전이었죠. 이걸 추진했는데 이분은 추진하다가 이분은 집에 상을 당해가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총대장이. 그 다음에 군사장인 왕산 허위 선생이 바로 구미 이문리의 출신입니다. 구미 출신입니다. 왕산 허위 선생이 선발대를 이끌고 서울까지 진격을 했어요. 그러나 일본의 선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쉽게도 패했습니다마는 이 서울 진공작전을 이끌고 했던 그 부대도 왕산 허위 부대입니다. 허위가 이끌던 부대는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경상도 의병들입니다. 전국 의병부대 연합부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후기 의병에서는 역시 서울 진공작전이 가장 역사에 남을 일이고요. 또 일본군은 이 의병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남한 대토벌작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9월달 2달 동안에 의병뿐만 아닙니다. 의병이 들어가서 교반작전이라 해가지고 한 마을, 일본군이 한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한 마을을 지내가면 의병들이 숨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뒤를 다시 일본군이 다시 들어가고, 이런 방법으로 어린아이를 마저도 일본군만 무서워도 도망을 갑니다. 어린아이까지도 학살을 했습니다. 마을을 다 불살라버리고 사람만 보면 다 학살해버리고, 그래서 의병들이 섬으로 전라도는 섬이 많잖아요. 섬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함선을 동원해가지고 섬까지를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토벌작전이었습니다.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이었습니다. 2달 동안에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의병이 얼마나 참여했느냐, 5년 동안 하는 것은 8년부터 12년까지 얼마나 참여했느냐,
14만 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일본인들의 통계입니다. 얼마나 전사자가 만여 명이 이릅니다. 5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수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병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의병들이 다치고 그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가에서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이런 기념식도 하고요. 어쨌든 후기 의병 시기는 의병 항쟁의 고족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사실 우리 의병하면 여기가 경북 아닙니까? 그래서 또 경북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제가 뭐 경북이 가장 의병에서 조선 13도에서 경북이 가장 위대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또 많은 그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가 의병의 성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경북도 의병의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명으로 봐서는 정기의병은 경북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렇잖아요. 경북에서 1894년 7월에 이미 안동의병이 시작되었고요. 경북에서 막을 내립니다. 1896년 10월 15일 음력으로 중군날 9월 9일날 영양의병 김도현이 의병을 해산시키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기의병은 경북에서 시작되고 경북에서 막을 내렸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왜 하필 경북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의병이 있을 수 있었느냐. 경북이 그만큼 위정척사 정신이 강했던 곳이다. 선비들이 굉장히 척사의병 성격이 강했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병 정신이 가장 강했던 곳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지 사람들도 경북에 와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의병 당시에는 이 산남의진의 정환적 정용기 부자 의병장이 관동으로의 북상을 계획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후기의병에서 서울진공작전이 역사에 남을 이 사건이고 작전이었는데 이것은 이미 경상도에서 이미 시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상도는 역시 독립운동의 성지였다는 말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북에서 가장 먼저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고 자정순국자가 전국에서 70여 명이 되는데 그 25%가 되는 19분이 경북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가 전국에서 18,644 4분이 지금 포상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경북이 2,900여 명의 그렇죠.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측면에서 보았어도 경북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그 영상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괴원 선생님께서는 양평군 지평 출신이십니다.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친인척망이 아주 넓은 지역에까지 그 관계망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유력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성격상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화사학파의 유중교 선생의 그 척사론에 심취해가지고 이 의병에 투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원주에서 일어납니다. 고향이 양평인데 왜 원주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은요, 처가가 이쪽이었습니다. 연안김씨 이쪽이 처가 쪽인데 굉장한 그 소위 세력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사실 장인 되시는 분이 이 개원 선생이 장인 되시는 분이 이미 여기서 의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일으키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의병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친구 안승우, 유중교 제자입니다. 안승우 선생의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부친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백선을 만나라. 김백선이 지평에 죄송합니다. 김백선이 그 지평에 사실은 군수 그 아래에서 그 포수들을 총 책임지고 있던 포수 장군입니다. 포수 도포장이라고 하는데 포수 장군입니다. 그래서 김백선을 만나라. 여는 의병을 일으킬 뜻이 있으니까 만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장평의 선비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주에 가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지정면 안창리에 가면 후손분 오셨다 하던데 아까 안창리에 가면 이런 공원도 기념비도 세워져 있고 공원도 만들어져 있고 합니다. 이 단양에서 장회나루로 오늘날 유명합니다만은 이 장회나루에 이 단양에서 일단 제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천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 필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계은 선생은 자기는 이 필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는 유인석 선생이 횡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하자 여기에 들어가서 유인석 선생하고 의진을 합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인석 선생 아래에 제천의병이라고도 하고 호자의진이라고도 하는데 호자의병의 중군장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 안승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김백선하고 전부 가서 여기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제천에 들어와 가지고 이 악질 관리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단양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아서 첫 승리를 합니다. 이 승리의 기세를 타고 다시 충주로 들어갑니다. 충주에 들어가 가지고 관찰사 김규식을 불러가 참수를 합니다. 목을 뺍니다. 왜? 관찰사 김규식은 의병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알고는 일본군에게 연락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타협을 하는 이 관찰사를 충주부 관찰사입니다. 관찰사를 그냥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또 목을 뺍니다. 잡아서. 그러나 아마 연락을 받았던 일본군이 그 이튿날 바로 공격을 해옵니다. 장시간의 격전 끝에 이 충주 성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다시 사기가 높아했던 터에 다시 적구병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달천으로 다시 적군이 수백 명이 들어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은 선생은 직접 중군장으로서 직접 출격을 합니다. 중군장이 출격을 보통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출격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 직접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옵니다. 물론 적신이 몇 명이었다 하는 것은 사실 팩트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큰 승리를 하고 이어서 이번에도 수안보도 내가 일본군이 있는 수안보도 내가 직접 공격하겠다고 하니 의병대장 유인석 의병대장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에 수안보 지금은 안보라고 그 당시에 이름은 안보입니다. 지금 수안보 하는데 이 안보를 공격해서 싸우는데 적군을 보고 싸우는데 결국은 유탄을 맞아 가지고 전사를 하십니다. 당시 연세가 약관입니다. 28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28세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은 선생의 묘소가 여기에 양평에 있습니다.
그다음 청계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는 청계고요. 이명이 권태준입니다. 너는 민궁호 의병장께서 사실은 원주 진위대 출신 군인 출신입니다만은 의병장께서 이름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변성명하도록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는 의산의학에 또 여기에 군대 예산에 격분해 가지고 민궁호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민궁호가 그 의병장이 다시 개인적으로 의병을 일으켜도 좋겠다는 승낙을 해줘 가지고 원주시 안강에 가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큰 활동을 했는데 횡성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일단 의병 전장에서는 요양을 하기 위해서 물러납니다. 물러나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강연 의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서 또 크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복상골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다시 은신을 합니다. 이 단양에서 패배하고 은신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 이듬해 봄부터 또 큰 활동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제천에서 추겨온 제천경찰서 정찰대와 싸우게 되는데 이 전투가 작성 전투입니다. 이 작성 전투에서 이강연 대장이 총상을 입고 체포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최우경 선생도 의병을 마지못해 해산하고 일단 은신을 합니다. 경북지방에 와서 은신을 하시죠. 이 내용을 보면 참 폭도 수괴로 되어 있습니다. 폭도 수괴 이강연. 그 당시 언론 활동에서 언론에서는 의병을 한 번도 의병이라 하지 않습니다. 전부 폭도고 비도입니다. 그렇게 군사장에 나오죠. 징역 15년.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권태준이라는 성명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 무기는 어떻게 해서 하고 처음에 자세하게 이 밑에까지 다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 주장들이 이런 논리들이 이런 역사의 팩트들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은신을 했다가 다시 독립의군부에 들어갑니다. 이 독립의군부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무기를 모으고 동지들을 모으고 해서 활동을 하던 중에 제천경찰서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천경찰서도 이 내용을 자신들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뒤에 독립의군부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민단조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립의군부나 민단조합이나 다 국군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다 의병 출신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병은 언제까지 의병이 활동이 계속되느냐 이미 1910년 일제강점기가 지났는데도 이들이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의병들은 계속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얘기죠. 적어도 3.1운동 때까지는. 그래서 활동을 계속 해나가는데요. 이 민단조합에 또 참여를 합니다. 이강연 부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민단조합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죠. 1918년에 결국 민단조합의 정보망에 노출돼 가지고 해체되고 피신하게 됩니다. 마포감옥에서 결국은 체포돼 가지고 마포감옥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옥사를 하셨죠. 지금의 제천에 가면요 11분의 순국선열묘 여기에 11분이 모셔져 있는데 그 중에 청계 선생께서도 그 중에 여기에 같이 영면하시고 계십니다. 최감 선생은 안동 출신입니다. 일직면 출신이신데 이분은 워낙 그 학문적으로 과학이 출중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동에서는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시고 정제 유치명 선생의 제자입니다.
정제 유치명 선생이라 하면 충청도의 화석 이항로 선생, 전라도의 노사 기정진 선생, 그 다음에 우리 영남지방의 정제 유치명 선생,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유림의 세상을 이끌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 제자신데 도학은 김응락, 문장은 김도하라 할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라는 얘기죠. 김응락 서산 선생은 우리 처감 선생보다가 2살 연하입니다. 더 어리다는 얘기죠. 2살 아래라는 얘기죠. 어쨌든 연상이신 김도하 선생은 문장으로서는 그장말로 모든 분들이 추앙을 했던, 나중에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영남의 지주로서 받들렸던 분이죠. 그 강화소에서 400여 명의 제자를 후에 양성해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산정, 지금도 그 기밀리에 가면 그쪽 뒷길에 가면 있죠. 안동의진을 결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처감 선생은 우선 안동 통문을 발휘할 때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남의 종장 곽종석 면호 선생도 여기에 서산 선생 전부 다 같이 활동을 하는데도 처감 선생이 연세가 제일 많으셨고, 그래서 통문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안동부 관아에서도 이 안동의진을 결성할 때도 권세연 성대 선생을 대장에 추대를 했던 분 중에도 역시 처감 선생이 앞장을 섰고요.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킨다 하니까 안동부 관찰사 김석중이 의뢰에 겁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더니만 다시 관군을 동원해가 안동부로 들어옵니다. 이 안동으로 들어왔는 이 관군을 이끌고 들어왔는 이 관찰사를 다시 안동 의진이 공격을 해서 김석중이 다시 도주하다가 도망가다가 문경에서 이강년 부대에게 잡혀서 가은 시장에서 목숨을 참수를 당하죠. 그 같이 데리고 다니던 그 2사람의 그 보디가드까지도 같이 그 다음에 이 처감 선생이 강의를 하고 후생을 양성하던 이 이산정 언제 봐도 역시 고전역합니다. 안대영 2대 대장에 다시 오르시게 됩니다. 권세현 대장이 내가 관찰사에게 내가 안동부를 내준 것은 내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표를 내니까 향회에서는 다시 김도하 처감 선생을 2대 대장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귀미리에서 밤새도록 걸어서 안동부에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대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임금님께는 우리가 다시 의병을 일으킵니다라고 상소를 올리고, 우리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는 또 선비들에게는 많이 협조해 달라는 포고문을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안동 지휘부를 다시 이끌어 나가시게 됩니다. 태봉전투에 앞장을 섭니다. 호자의진 유인석 의병대장이 이끄는 소모장으로 활동하던 서상열이 우리 경북으로 들어와서 의진 연합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천 회명을 가지고 안동 의병, 예안 의병, 영주 의병, 풍기 의병, 순릉 의병, 호자 7읍이 의진이 여기에서 말을 잡아 100마를 잡아서 피를 마시며 회명을 해서 마맹의식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의식을 거쳐서 연합 의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는 서상열을 맹주로 초대하고 예천군수를 잡아 처형을 합니다. 예천군수는 그 당시에 경군 서울의 군인들이 내려왔을 때 접대를 해줬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기의병 당시에는 관리들도 의병들에게 자유롭지 못하죠. 의병이 협조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주를 하든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지방관들이 처형을 당하는 걸 보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일본에는 그 병참부대가 이 산이 좀 묘해졌네요. 태봉산입니다. 지금은 상주시에 해당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함창군입니다. 함창군 태봉읍
태봉리의 태봉산에 일본군이 주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병참대가 여기에 주동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병들이 연합의진이 이 태봉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태봉 전투입니다. 이 태봉 전투에서 9시간 동안 싸웠습니다마는 우리는 무기의 열세로, 화약의 열세로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결국은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동 의진도 처음 김도화 선생이 직접 여기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문을 보냈으니까. 그러나 뒤에 따라가 가지고 예천까지는 가셨던 것 같아요. 처감 선생이 직접, 의병장이 직접. 중원장이 이 의병을 이끌고 갔는데 결국은 싸워보지도 별로 못하고 다시. 그래서 흩어져 버리니까 일본군은 이 안동까지 안동 의병을 추격해 들어옵니다. 안동이 의병의 소굴이라는 이름으로 안동읍 전체를 방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민가 처녀가 쏘실 때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사도, 새로운 관찰사도, 이낙유 관찰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 물러나죠. 이 당시 신문에도 이거는 너무 심했다. 전쟁은 전쟁이고 의병은 작전은 작전인데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는 이거는 정의가 아니죠.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일본군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지금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만행이었죠. 결국은 처감 선생님도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내려와서 해산을 권고할 때는 이를 거부했지만은 조칙이 내려질 때는 임금님의 령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신하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해산하고 물러나갑니다. 그래서 전기의병이 안동에서 전기의병이 종결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전기의병이 종결됩니다. 처감 선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남이 발달된 학문 쪽으로 그는 의병은 해산했더라도 일본에는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국권이 피살되자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가 이루어지자 그는 대문 앞에다가 합방을 크게 반대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이 글자를 대문 앞에 써 붙여놓고 끝까지 저항을 하셨던 분입니다. 묘소는 안동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오하 선생께서는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이 당당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 내용이 자세하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버지께서 이미 중추원 의관을 지내고 계셨고 이 오하 선생도 20세에 중추원 의관을 올랐으니 자세한 내용이 없어도 역시 비범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이 오하 선생은 20대의 그 젊은 나이로 최익현 선생과 임병찬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스승의 예를 1906년 4월에 태인에서 전라북도 지금 정읍입니다.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스승의 예를 갖춥니다. 옛날에는 꼭 책을 피해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편집글만 왔다 갔다 해도 스승과 제자가 됩니다. 옛날에는 찾아가 인사만 해도 스승과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꼭 책을 폈느냐 안 폈느냐 보담도 그렇게 이제 찾아가 스승의 예를 갖추고 우리도 의병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태인 의병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 며칠 안 돼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고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한 8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을 의병으로 해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 소식을 정보를 알고 전주 진위대와 광주 진위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척구병이 지금
관군이 우리 의병 탄압하려고 진압하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니까 최익견 선생이 이때 아마 70세 넘으셨습니다. 최익견 선생이 관군은 우리 동포니까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싸우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모였던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이래 됐어요. 안 싸우면 우리는 뭐합니까? 그래서 안 싸우고 있는데 그 관군이 들어와서 중요 인물들을 체포해서 데려갑니다. 명함 최익견 선생은 임병찬 선생하고 제자죠. 임병찬 선생하고 같이 11분인가 대마도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자, 오화 선생이 나중에 귀향 갔던 최익견 선생이 일본이 주는 거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다 해서 단식으로 순국을 하십니다. 그 시신이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온 국민이 분노에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 되자 이 오화 선생도 바로 의병으로 나서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중추원 이관이신 아버지가 네가 의병을 일으키겠다면 내 모든 재산 털어주겠다. 모든 재산 털어주겠다. 국가에 헌신하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마을 서감에서 의병을 조직합니다. 익산 의병입니다. 많은 의군들이 따르게 됩니다. 의군들이 합세를 했고요. 많은 무기와 탄약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오화일기에 선생이 쓴 일기인데 오화일기에 전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제 누구를 하고 언제 누구하고 무기를 얼마 가져왔고 몇 사람이 모였고 전부 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11월 초 6일날 일어나기로 약속을 했다. 부대는 이렇게 꾸미기로 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도 이걸 다 작성을 한 겁니다. 그냥 작성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참 노력을 해서 의병을 가산을 틀어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크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기록을 다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싸우는 동안 전체 130명에 가까운 일본군을 사살하고 의병도 85명이 전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이 이기용 의병 부대에 이기용 의병장에게 오화 선생에게 4,000원이라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당시 4,000원, 우리 신도석 선생에는 1만 금이 그 현상금이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워낙 이렇게 일본군이 강하게 탄압을 하니 또 그 당시에 우리 전력도 너무 약하니 그냥 오화 선생도 하는 수 없이 8년 4월에 장군바위 대연에서 의병을 해산하고 은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임병찬 선생이 독립의군부를 1913년 1월 달에 독립의군부를 조직하게 되자 여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전투 중에 탈출을 해서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를 찾아가가지고 김규식 선생이 프랑스 파리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러 가는데 그 경비로 1,300원을 지원을 했고요. 또 간도지방으로 가서 만주에서 군관학교 운영을 하는 김좌진에게 3,000원이라는 돈을 운영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등 이렇게 오화 선생께서는 직접 의병으로 참여하시고 또 의병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임시정부와 간도에서까지 가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큰 인물이신 걸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간도에서 활동을 하시던 중에 군 자금이 모자라니까 그 자금 모집차 국내로 잠입을 했다가 결국은 서울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4개월의 고문은 끝에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만은 결국은 자택에서 관동, 지금으로 보면 80동이죠. 지금은 관동이라는 동이 없더라고요. 80동에 거기서 자택에서 48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시게 됩니다. 서광동에 묘소가 있고 여기는 공원으로 잘 지금 익산시에서 익산 의병 기념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화 선생을 이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네 분의 의병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기 의병은 지휘부와 병사분 차이에
사이에서 그 신분 격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정기 의병의 이념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도 띠고 있었다. 이 보수적인 성격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김백선 장군이 의병장이지만은 안경 의병 안성우 의병장에게 대들었다고 평민이 양반에게 대든다 해서 잡혀가 처형됐잖아요. 이 신분층이 그만큼 신분이 그만큼 그래서 그 신분 관계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도 없잖아 있었다는 거 사실은 역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아닌 걸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좋은 점도 있지만 보수지향적인 성격도 있었다. 우리 경상도는 가장 먼저 시작되고 늦게 일어났다. 중기의병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국가 수호를 위한 전쟁이었다. 후기의병은 그야말로 유격전으로 일본군과 전쟁을 치루었던 전쟁이다. 후기의병은 의병 전쟁이었다. 의병 정신은요, 앞에서 우리 광목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건국 정신으로 3.1운동 임시정부는 물론 광복군은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 정신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병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본받아 그 희생 정신을 기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